봐요, 여기에 떨어지면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 결과 내가 당신 집에 떨어진 거라니까요. 여자는 갈수록 어안이 벙벙해지는 소리만 하고 있었다. 왜 늘 나에게만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아무리 정신이 몽롱해도 그렇지 아직 정신줄을 놓진 않았어. LSD를 한 것도 아니고 그깟 수면제를 몇 알 먹었을 뿐이야. 어쨌든 이 아가씨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일 거야. 약물 과다복용의 부작용으로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로지 내 환각 상태에 빠진 뇌가 만들어낸 차시 현상일 뿐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나는 그녀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한마디 툭 던졌다.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단단히 돈 여자군. 이 정도면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설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겠죠? 당신은 어서 침대로 돌아가 잠이나 자두는 편이 낫겠어요. 눈에 잠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저는 당신처럼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긴 해롱거린 아가씨와 실랑하느라 시간을 버리니 침대로 돌아가 잠이나 자두는 것이 낫겠네요. 이제 면전에서 사람 무안 주는 얘긴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세요.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새벽 3시에 남몰래 집으로 알몸으로 나타나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아가씨를 인내심을 갖고 상대해 주었더니 이제 사람 좀 그만 놀려먹고 끝냅시다. 나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쓱 문질러 닦았다. 다시 호흡이 가빠졌고 흥분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목 근육이 뻣뻣해졌다. 나는 보안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초소에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머니 속으로 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요. 날 집 밖으로 내쳐요. 날 도와주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쉽겠네요. 그녀가 고래고래 악을 써댔다.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되리라. 물론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구석이 전혀 없진 않았다. 일본 망가의 여주인공 같은 얼굴, 생글생글한 청순한 모습, 선머슴 같으면서도 그윽한 푸른 눈동자, 길고 미끈하게 쭉 뻗은 다리는 여성미를 풍겼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전화번호를 누르고 기다렸다. 첫 번째 신호음.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심지어 방 안의 사물이 2개로 보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신호음. 얼굴에 찬물이라도 끼얹어야 하는데 내 주변에서 온통 현실성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내 귀에서는 세 번째 신호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고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달빛 속의 빌리. 굳은 빗줄기가 바람에 덜컹거리는 유리창에 길쭉한 생채기를 내며 쉬지 않고 떨어졌다. 다시 집안에 전기가 들어온 후에도 램프들은 이따금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여전히 타고 있었다. 말리부 콜로니, 새벽 4시. 톰은 소파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빌리는 라디에이터를 켜고 나서 헐렁한 목욕 가운을 하나 찾아 걸쳤다.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손에는 찻잔을 든 채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벽장과 서랍을 눈에 보이는 대로 열어 젖혔다. 그녀는 옷장에 어떤 옷이 들어있으며 냉장고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비록 난장판이긴 해도 보헤미안 풍과 로크롤 풍이 적절하게 뒤섞인 거실과 주방의 인테리어는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천장에 매달린 목재 서핑보드, 산호 램프, 빈티지 주크박스까지. 빌리는 30여 분 동안 서재의 책꽂이를 뒤지며 손에 잡히는 대로 이 책 저 책 펼쳐보았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톰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노트북을 켰지만 패스워드가 걸려있는 상태라 볼 수 없었다. 주인과 관련돼 있을 법한 비밀번호를 몇 개 떠올려 보았지만 결국 접속에 실패했다. 책상 서랍들 속에는 세계 여러 나라 독자들이 톰에게 보낸 편지들이 수십 통이나 들어있었다. 그림이나 사진, 말린 꽃잎이 든 편지 봉투도 보이고 행운의 부적과 목걸이가 든 편지 봉투도 눈에 띄었다. 1시간도 넘게 한 통씩 편지를 읽어내려고 하던 그녀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편지가 상당수라는 걸 알고 적잖이 놀랐다. 작업대로 쓰는 책상 위에는 톰이 아직 뜯지 않은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각종 세금 고지서들, 은행 거래 내역서들, 시사회 초대장들, 더블데이 출판사의 대외 홍보 부서에 보낸 신문기사 스크랩들 따위였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봉투를 개봉하고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집주인의 지출 내역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그 다음에는 오로르와 그의 결벌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정신없이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빌리는 기사들을 읽는 틈틈이 소파 쪽으로 눈을 돌려 톰이 잘 자고 있는지 체크했다. 그러다가 두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몸이 아픈 아이를 돌보듯 담요를 끌어올려 톰의 몸에 덮어주었다. 빌리의 눈길이 벽난로 맨틀피스 위에 놓인 디지털 액자 속 피노라마 사진들에 한참이나 머물렀다. 사진으로 보기에 오로르는 발랄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동시에 풍기는 여자였다. 어딘가 모르게 강렬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돋보였다. 빌리는 정말이지 하늘이 불공평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어떤 여성은 미모와 지성, 부와 재능을 동시에 갖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빌리는 창턱에 걸쳐 앉아 포석을 때리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어렸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각진되다 이마가 넓은 자신의 외모가 싫었다. 능청능청한 몸태는 자칫 사람들에게 메뚜기처럼 비칠 것 같았고 생기다만 듯 자그마한 가슴, 아담한 히프, 콩다리한 특유의 야무지지 못한 몸놀림, 얼굴에 주근깨 따위는 정말 질색이었다. 물론 미끈하게 뻗은 다리가 그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토미 소설 속에서 남자들은 유혹할 때 치명적인 무기라 묘사할 만큼 그녀의 다리는 정말 봐줄만 했다. 남자들은 다 신사들은 아니지만 대개 그녀의 다리만 봐도 넋을 잃을 정도였다. 손님방 드레스룸을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옷장이 나타났다. 오로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것을 보아 두 사람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파국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었다. 빌리는 마치 몸의 쌍사라도 발견한 듯 어린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옷장 안을 구경했다. 발망 재킷, 베이지색 버버리 트렌치 코트, 에르메스 버킨백, 그것도 진품, 노티밭, 이 청바지 등 고급 패션의 필수 아이템들이 죄다 구비되어 있었다. 미다이식 신발장을 열자 그야말로 성배가 나타났다. 크리스 앙누브탱 하이힐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을 수 없지. 하이힐이 거짓말처럼 그녀의 발에 꼭 맞았다. 옅은색 청바지와 세틴 톱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신데렐라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빌리는 마지막으로 톰의 침실로 들어갔다. 램프들은 다 꺼져 있는데 방 전체가 푸르스름한 빛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신기했다. 빛의 진원지는 바로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포옹하고 있는 그림 속 연인들을 보며 잠시 황홀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내는 마르크 샤갈의 그림은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